안녕하세요. 2023년 7월 대학정보공시 담당자 연수에서 사립대학 운영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기획예산팀 강예림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정보공시와 각종 통계조사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를 맡게 된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학교 사례를 통해 공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의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 대학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정보공시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시 담당자 조사부터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진행 절차, 그리고 교내 자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후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 등 환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된 자료를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이 작년에 제출했던 대학 정보공시 자체진단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의 현황을 먼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2023년 기준 폐원된 대학원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정보공시 대상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학 1개, 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7개, 특수대학원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원된 대학원 2곳은 신입생을 모집하지는 않지만 기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남아있어 존치 처리를 하여 통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공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4월 1일 기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부 및 전체 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총 11,428명이고 재적생 수는 15,556명입니다. 교원은 400명의 전임 교원과 771명의 비전임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계약직 포함 총 293명이고요. 재학생 기준 교지 확보율은 71.8%이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9.5%입니다. 다음은 정보공시 운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시센터에서 3월쯤 지침 및 입력 시스템 연수 안내 공문을 배포하는데요. 해당 공문을 수신하면 저희 학교에서는 정보공시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조사를 3월과 7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사진이 조사 관련 업무 협조문이고 오른쪽 사진은 조사 양식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 협조문에는 지침서, 체크리스트, 전년 대비 변동 내역을 첨부합니다. 조사 양식에는 당해연도 정보공시 항목별로 입력 부서와 기존 담당자를 기재해주고 여기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회신을 받습니다. 정보공시가 시작되는 시기와 본교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1년에 2번 조사를 하는데요. 정보공시 항목이 대학, 대학원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총괄 담당자로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담당자분들도 본인에게 배정된 공시 업무와 진행 시기를 명확하게 미리 인지함으로써 원활한 공시 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동된 담당자를 파악하고 신규 담당자에게는 공시 가입 절차 및 교육 영상 시청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공시를 가입한 이후에는 성명과 아이디를 확인하여 그 담당자에게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중 공시 시스템에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안내하고 시스템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탈퇴 처리를 하거나 권한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교 수시공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시센터에서는 매년 수시공시 안내 공문을 3월쯤 배포합니다. 수시공시는 각 부서마다 항목 개정일에 따라 공시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력 담당자가 공시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개월에 한 번씩 수시공시 담당자에게 화면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공시센터에서 배포하는 수시공시 매뉴얼과 30일 달력을 첨부하는데 입력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수시공시 절차를 메일로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시 총괄 담당자가 아닌 입력 담당 부서가 직접 공시센터로 수시공시 오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수시공시가 오픈이 되면 입력 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 등으로 연락이 가서 총괄 담당자가 오픈된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공시는 오픈이 되면 3일 이내에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입력 담당자에게 오픈 연락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처리하고 최종 확인 완료를 저에게 꼭 요청하라고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편입생 모집 요강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공시하는 것을 누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항목인데요. 저희 학교는 모집 요강이 3, 4월과 9, 10월에 주로 확정이 되어 왔어서 이 시기에는 제가 학부와 각 대학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모집 요강이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모집 요강 공시를 놓치는 케이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교 정기공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공시는 4월, 6월, 8월, 10월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매 정기공시 시작 전 기획예산팀에서 입력 담당 부서로 업무 협조문을 발송합니다. 정기공시가 시작되면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 검토하고 이후 근거 자료를 총괄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총괄 담당자는 검토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입력 자료 검토 후 최종 확인 완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센터로 공문을 제출한 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공시가 완료됩니다. 이제 각 절차별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 공시가 시작되기 전 공시센터에서는 여러 자료와 함께 화면과 같은 공문을 송부해 주시는데요. 보통 해당 공문에 붙인 파일을 그대로 입력 부서에 안내하는데 그중 한 가지 자료는 제가 수정하여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공문의 가장 첫 번째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대학 정보공시 일정 안내 파일인데요. 저는 이 파일에서 정보공시 일정표를 삭제하고 배포합니다. 공시센터에서 정한 수정 혹은 제출 마감 기한보다 2, 3일 정도 일찍 자체적으로 교내 마감 기한을 정해서 별도의 엑셀 파일로 안내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부 부서에서 특히 담당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 정보공시 업무를 깜빡하셔서 뒤늦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괄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에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별로 공시 항목이 모두 안내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과 대학원 내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과 대학의 공시 항목 내용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공시자료 공문 작성 및 제출의 내용은
총괄 담당자에게만 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합니다. 이렇듯 사립대학 입력 담당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배포함으로써 담당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공시 일정을 수정하여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배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은 제가 2022년 8월 공시 때 배포했던 파일에서 일부 항목만 발췌한 것입니다. 왼쪽에는 공시 정보 항목과 공시 정보 내용이 적혀 있고 간접 입력 항목인지 직접 입력 항목인지를 명시합니다. 간접 입력 항목이라면 해당 자료가 어디서 연계되는지 관리기관을 적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정보공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담당 부서를 적는데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이라면 해당 부서도 괄호 안에 기재해 줍니다. 항목별로 다른 연계자료 수정 마감일을 적고 정보공시 입력 완료 및 확인 완료 마감일은 실제 마감일보다 2, 3일 정도 이르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추가로 항목별 유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끝내면 정기공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에 배포할 자료들이 모두 준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파일 외에도 공시센터에서 배포하는 FAQ, 지침서, 체크리스트 파일 등을 첨부하여 입력 담당 부서로 화면과 같이 업무 협조문을 보냅니다. 이때 여러 유의사항도 공문에 기재하는데요. 저는 특히 정보공시 기간 이후 정정 요청 시 학교에 벌점이 부과되는 점을 안내하여 공시 기간 내에 자료를 철저히 입력하고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기 공시가 시작되면 입력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 검토하는데요. 저는 입력 부서에서 확인 완료까지 진행이 끝나면 근거자료 송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검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입력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 사례로 비추어 보아 직접 입력 항목의 경우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총괄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검토 후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 담당자에게 화면의 메일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메일은 제가 2023년 4월 공시 때 한 대학원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인데요. 2-가-1 성적평가 결과 항목과 관련해서 오류가 추정되는 부분을 확인 요청한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정보공시에 입력한 근거자료로 학생별 성적 리스트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작업해보니 정보공시에 입력된 전공별 평균 점수와 백분율 점수 구간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시 진행 중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간접 입력 항목의 경우에는 연계기관의 통계조사 자료와 공시를 비교 검토합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교육시설 보유 현황조사 등 정보공시로 연계되는 다양한 통계조사들이 있는데요. 해당 통계조사에 입력된 값이 정보공시로 잘 연계가 되었는지 비교합니다. 또한 입력 시스템 내 형식검증 관리 메뉴에서 형식검증을 수시로 체크하여 오류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식검증에 오류, 불일치, 미입력 없이 모두 정상, 일치, 해당 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출된 게 있다면 입력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자료를 수정하거나 형식 검증 예외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부서에서 송부받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서 전년 대비 증감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이를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정보공시에서 배포하는 파일을 활용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입력 담당자들은 공시 진행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증감을 확인하여 증감이 큰 경우에는 혹시 공시값의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증감 사유를 파악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엔 매 공시마다 한두 개 부서에서는 증감 사유 작성을 놓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후에 작성이 필요하면 재안내하거나 증감률이 기준값 미만일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최종 확인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본교 정보공시 자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정보공시 입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화면 왼쪽은 당시 송부했던 자체 교육 시행 공문입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인사총무팀과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내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 완료 이후에는 수료 결과를 보고하는 등 교육 참석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교내 2차 대면교육대 사진인데 특히 신규 담당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제가 사용했던 자체교육 PPT 슬라이드 중 목차 부분을 넣어보았습니다. 정보공시 자체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했었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시 제도 소개, 입력 시스템 접속 및 사용 방법, 공시 업무 프로세스, 오류 정정 방법, 주요 오류 사례,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재학생 통합관리 운영 안내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란 박스 부분의 자료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자료는 공시 이유,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 자료 중 일부인데요. 정정은 정정 사항이 발생할 때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입력 부서에서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 때 대학에서 제출해야 하는 파일로는 오류정보 정정 요청서, 정정 전후 장표, 증빙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 저희 학교는 오류정보 정정 요청서에 가장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잘 쓰여진 오류정보 정정 요청서에 예시를 첨부하였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자료는 주요 오류 사례를 소개한 페이지인데요. 제가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저희 대학의 주요 오류 사례와 정보공시센터에서 배포한 현장 점검 대상교 주요 오류 사례를 기재했습니다. 특히 본교 주요 오류 사례를 소개한 것이 담당자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자료는 최근에 시행된 재학생 통합관리 운영 안내인데요. 202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어서 기존의 정보공시 입력 담당자뿐만 아니라 총괄 담당자인 저도 내용 숙지가 필요했습니다. 자료 가장 상단에 변동 내역을 크게 3개로 정리하여 간략히 기재한 후 정보공시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입력 담당자를 위해 정보공시 시스템 접속을 시연하고 주요 메뉴의 기능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대면 교육을 통해 저는 공시 업무 진행에 있어서 입력 부서에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고 Q&A 시간을 통해 담당자들의 궁금점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시 업무를 위한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시 입력을 위한 교내 원자료 관리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교내 데이터 관리 시스템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요. 이 시스템에는 학생, 교원,
직원, 예결산 자료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시 자료 수집을 위한 메뉴들도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학생, 장학금, 강의, 성적 등의 원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학정보공시 세부 항목 104개를 기준으로 53개의 항목이 교내 전산 시스템에서 원자료가 관리되어 공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은 자료를 정보공시 지침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함으로써 입력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공시로 연계되는 고등교육 통계조사가 크게 개편되었는데요. 개편된 양식 및 지침에 맞춰 교내 통계 자료가 최대한 자동 추출되게끔 전산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공시용으로 가공된 원자료와 증빙자료는 교내 캠퍼스 클라우드 시스템에 각 부서 문서함에 연도별로 저장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전산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유형,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부 공문에 붙임 문서로 저장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내외 시스템에 탑재되는 증빙자료들도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공시 이후에도 자료를 철저히 보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시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담당자 업무 매뉴얼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보공시 총괄 담당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업무 프로세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괄 담당자 변경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공시 주요 유의사항을 매뉴얼에 첨부하여 인수인계합니다. 특히 본교 정보공시와 관련된 이슈들의 내용과 처리 현황을 꼼꼼히 기재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보공시센터에서 안내하는 신규 총괄 담당자 연수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시로 연계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총괄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조사에 대한 매뉴얼도 정보공시 업무 진행에 있어 참고합니다. 그리고 입력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보공시 자체 교육 때 활용되는 교육 자료를 업무 매뉴얼로 사용하는 부서도 있지만 몇몇 부서에서는 원자료 추출 경로, 자료 작성법 등을 설명한 별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학교 전문 대학원 중 한 곳의 업무 매뉴얼을 발췌한 페이지인데요. 정보공시 관련 작업 파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총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담당 업무별로 특성화된 입력 담당자 매뉴얼을 보유한 부서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입력 담당자 매뉴얼 우수 사례를 선정해 이를 교내에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도 자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신규 담당자의 업무 숙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보공시 자료 활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학 정보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학 자체평가 및 학과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야별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시기별, 대학별로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대학 자체 평가의 58개 지표 중 54개, 학과 평가의 13개 지표 중 9개 항목에서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내외 비교를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과, 대학원별 핵심 및 자율 지표 선정 시 대학 정보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달성도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량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정보공시가 완료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통계연보를 제작하여 교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에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주요 연역, 학생, 교원, 직원, 연구, 시설, 재정, 부속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분량은 대략 110페이지 정도이고 정보공시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조사에 입력된 자료도 활용하여 작성하는데요. 화면에는 졸업생 현황과 특허 및 기술 이전 실적 페이지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최대 5개년치의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료 기준일을 명시하고 주석으로 공시지침서 산출식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통계연보는 교내 각 부서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책자 형태로 배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공시 자체 진단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22년도에 대학 정보공시 자체 진단 보고서 작성 대상교로 선정되었었는데요. 3월 즈음에 화면과 같은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정량 지표는 크게 환경, 진행, 결과라는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영역별 배점의 합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 지표는 환경과 결과라는 2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영역별 배점의 합은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만점을 목표로 자체 진단 보고서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공시센터에서 작년 7월에 자체 진단 보고서 작성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받고 타 학교 우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대학 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의 Q&A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자체 진단 보고서 작성 계획안을 짤 때 교내 내부 추진 일정을 화면과 같이 잡았었는데요. 정량 및 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서 수시 공시뿐만 아니라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정기 공시 전체 기간에 걸쳐 증빙자료 취합을 진행했습니다. 제출할 증빙자료의 양이 꽤 많아서 한꺼번에 증빙자료를 취합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공시 시기별로 준비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지표 초안을 제가 9월 중에 작성하고 이를 부서원들과 10월 중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취합한 증빙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종 자체 진단 보고서를 11월 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정보공시 자체 진단 보고서 확인 결과와 분석 자료를 공시센터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량 지표에서 1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요. 입력 시스템상 대학 및 전체 대학원의 항목별 메모란에 정보공시 입력에 쓰인 원자료 교내 추출 경로와 원자료 보관 상황 관리를 기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추후 공시부터는 입력 담당자들에게 메모란을 활용하여 공시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 공시센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추후 입력 담당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정보공시 업무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가 그동안 정보공시 총괄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점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시 자료가 각종 평가와 분석에 활용되기에 입력값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시 자료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맡은 업무에 보다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담당자, 특히 신규 입력 담당자분들은 정보공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료를 입력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총괄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입력 담당 부서와의 관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정보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꽤 많을 텐데요. 그만큼 정보공시 총괄 담당자는 다양한 부서의 직원 선생님들과 연락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공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 입력이 늦어지는 부서에는 별도로 진행 요청 연락을 해야 하고 값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 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인할 때 정보공시 지침을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변동 내역, FAQ, 지침서 정오표, 그리고 Q&A 게시판의 답변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공시센터에 문의를 남겨 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공시 업무 진행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꼭 메모를 남겨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 함수 사용도 통계 업무 진행에 유용한데요. 특히 피벗 테이블, VLOOKUP, 서브토탈 함수 등은 미리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입력 부서에서 보내주는 근거 자료를 좀 더 빠르게 가공하여 공시값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시 자체 진단 보고서를 이미 많은 학교에서 제출하셨거나 올해 제출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22년 작성 대상교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량, 정성 지표들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시센터에서 제시하는 대학의 이상적인 공시 진행 절차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지표들을 참고하셔서 공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도 모범적인 공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시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